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경제와 안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후원을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의 삼척항 진입에 대한 군 당국의 부실한 설명에 대해 청와대는 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간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을 반박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1년도 안 된 경제사령탑 교체에 문책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된 지 3년 만에 이 결론의 적정성을 총리실이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국토부가 동남권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김에 밀려 한 발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명 여행 칼럼니스트이자 여행업체 대표인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우리 경찰 수사팀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북한과 중국, 북중이 1박 2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혈맹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은 14년 만인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중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전과 발전을 약속하며 후원자를 자처했습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크게 3가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전과 발전, 그리고 비핵화 협상의 지원입니다. 시 주석은 북한의 안전과 발전을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안전 문제를 중국이 보장해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대북 제재 상황이지만 인도적 지원과 관광 확대 등으로 북한을 돕고 경제 협력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원을 힘주어 약속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미 대화가 계속돼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중 관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그것이 비핵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촉진자 역할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남북미 3자 구도인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들어오면 협상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미중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중국의 후원을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성과가 나오길 희망한다면서 인내심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대화 의지를 내비친 건데 다음 주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과 한미 정상이 만나죠. 이를 통해 북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어서 유지양 기자입니다. 평양 5일 경기장에 10만 명이 가득 찬 가운데 북중 두 정상은 친선을 강조하는 집단체조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극진히 예우했고 북중 우호탑도 함께 참배하며 북중 혈맹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미국을 향해 서로 마주보고 각자의 합리적인 관심사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대화는 하되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제재 문제에 있어서 열린 태도로 나온다면 비핵화에 상응하는 속도로 진행하겠다. 김 위원장이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고 중국이라는 후원자까지 확인한 만큼 북미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다소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 주 G20 정상회의에서 북중 정상회담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조율 과정을 거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선 특히 북한 고위 인사들의 위상 변화가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면서 의전을 챙겼던 여동생 김여정은 이번엔 부위원장급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장으로 잘 알려진 현송월이 김여정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평양 국제공항에서 열린 국빈 환영 행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소개를 받고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과 반갑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김여정 동지. 북한의 고위 인사들인 당 부위원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7번째로 도열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김 위원장을 밀착 고조했던 과거 모습과 비교할 때 확실히 달라진 위상입니다. 김여정의 역할은 대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도맡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현송월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행사장 곳곳을 다니며 주변을 살피고 김 위원장의 집사 역할을 하는 김창성과 수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중 정상이 집단 체조를 함께 관람할 때도 김여정은 고위 인사들과 자리를 함께했지만 현송월은 김 위원장의 자리를 살피고 꽃다발을 챙기는 등 그림자 수행을 했습니다. 선전선동부 부부장이기도 한 현송월이 예전 김여정이 했던 의정과 수행 업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 전선부장에서 물러난 김영철은 당 부위원장으로서 환영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차례 북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회담에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보도를 잘 살펴보면 중국의 속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베이징 연결합니다. 안양봉 특파원, 중국 국영방송 CCTV의 저녁 뉴스가 끝났을 시간인데 새로 나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의 오늘 일정이었죠. 북중 우호탑 참배와 오찬 발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이 원만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때 다른 합의도 많았던 듯합니다. 시 주석은 여러 합의를 잘 실천하고 북중 관계 로드맵대로 한 걸음씩 결실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을 중국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면서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매체는 오늘 종일 시진핑 주석 방북 관련 기사로 도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 발전을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우군이자 핵 문제의 중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도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시사했다면서 시 주석의 방북이 비핵화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른바 중재자 역할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럼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카드를 내밀지가 궁금한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성공하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카드여야 할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인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카드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한 만큼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북한의 약속이 무엇일지는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북한 선박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국방부의 첫 브리핑 때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국방부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셈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박이 삼척항 방파제에 들어왔다. 해경이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틀 뒤 국방부는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 해상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합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발표는 사실상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된 내용이었습니다. 대강 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모든 국가안보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를 하는데 국방부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대략 안보실도 내용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체 상황을 판단할 뿐 이렇게 하라, 말라 등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이 사실상 17일 국방부의 최초 발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시인한 겁니다. 특히 이날 발표 자리엔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참석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군 대령인 행정관이 여론을 살피러 갔다는 건데 청와대는 안보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최초 군 발표와 관련해 전반적 조사가 진행 중인데 안보실이 군 발표문을 확인한 과정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군 발표문에 대해 아니하다, 변명식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청와대가 어떤 확인 과정을 거쳐 그런 발표문이 나오게 됐는지 규명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합참의 초기 발표에 대한 청와대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군 발표 가운데 경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지만 의혹이 제기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선 축소나 은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군 내부에서는 있는 그대로 발표하자는 의견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보미 기자입니다. 북한 선박은 방파제 부두에 정박했고 선원이 배에서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군은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기 전 첫 공식 발표에서 발견 지점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또 북한 목선이 동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항구에 들어왔지만 군은 마치 배가 떠내려온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이런 축소 은폐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7시간 뒤 청와대는 군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미 국방부가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는데도 삼척항 인근 표현이나 목선이 떠내려간 것처럼 설명한 건 축소나 은폐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들어온 15일 해경에서 보도자료를 내 배가 삼척항으로 왔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은폐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청와대가 밝힌 해경 보도자료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지역 출입기자 18명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군 내부에선 사건 발생 후 있는 그대로 공개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발표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이 청와대 안보실까지 향하자 선긋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경제사령탑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엔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전임 참모진을 임명한 지 1년도 안 돼 물갈이를 한 건데 그 배경이 뭔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경제정책 투톱 동시교체는 이례적이었고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집권 3년차 정책을 총괄할 신임 정책실장은 재벌개혁을 주도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경제수석은 일자리 비서관을 지낸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됐습니다.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시대적 소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임 김수현 실장은 사회수석에서 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7개월 만에 윤종원 수석은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습니다. 특히 윤 수석 인사는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평가에 선을 그으며 소득 주도 성장 등 3대 경제정책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신임 정책실장 발탁 이후로 공정경제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밝은 면은 계승해야 하나 과거에 안주한다면 과거로 회귀하고자 한다면 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 타워라는 건 유효하다고 했지만 청와대 참모진이 주도권을 갖게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내수와 민생 활력을 높이면서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정책 성과를 가지고 인사를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일부 야당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회전문 인사, 그나물의 그 밥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벌써 16년째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3년 전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었는데 총리실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즉 PK 단체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모양새인데 당장 TK, 대구, 경북 지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혜진 기자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발표한 지 만 3년. 국무총리실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단체장을 중심으로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국토부가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겁니다. 총리실의 최종 결론이 남았지만 연 이틀 영남권은 들썩였습니다. 대구, 경북 TK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당장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냐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여당으로 돌아가라고 성토했습니다. 국가적 의사결정을 여당 소속 3개 단체장과 여당 소속 국토부 장관의 합의만으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5개 지자체장을 불러 엄밀하게 절차를 따져야 한다며 총리실이 전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총리실은 조만간 국토부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재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10달 앞둔 미묘한 시점에 다시 등장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 대구, 경북 지역의 거센 반발 속에 최종 결론까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당장 정치권 안팎에선 총선용이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 방침을 강하게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총리실의 재검토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꾼 걸까요? 이어서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전 국토부가 발표한 김해 신공항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김해 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한 달 사이에 3건의 보도자료를 잇따라 내면서 김해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왜 총리실에 공을 넘겼을까?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이제 제기된 문제들 쭉 검토하면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항공 전문 조직인 국토부의 결정을 총리실이 재검토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입김에 밀려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합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리실 검토 과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총리실은 자체 검증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입장인데 위원회 구성부터 힘겨루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총리실의 결론을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국책 사업의 결론을 뒤엎었다는 나쁜 선례가 가장 부담입니다. 전문가적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것을 했다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가 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신공항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는 19억 원을 이미 연구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추진하려던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국토부 예산 83억 원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그렇다면 동남권 신공항 이 문제의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항을 새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새로 짓는다면 어디에 지을 것이냐를 두고 각 지역에다 정치권까지 가세해 논란을 벌여왔던 건데요.
지난 16년간의 쟁점과 추진 과정을 신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수건인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토에 나서며 본격화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신공항 건설 계획은 더욱 속도를 냅니다. 35곳 중 가덕도와 밀양을 최종 후보지로 좁혔는데 부산은 가덕도를, 대구, 울산, 경남 북은 밀양을 지지하면서 지역 간 대결이 치열했습니다.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백지화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승복할 수도 없는. 그러나 타당성 조사 결과는 두 곳 모두 부적합. 논의는 백지화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주춤했던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프랑스 업체에 의뢰한 결과 정부는 새 공항 대신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한 본을 추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매듭짓나 싶던 신공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새 국면을 맞습니다. 영남 광역단체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라며 국토부에 맞서면서 16년을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의 결론은 총리실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미군 무인정찰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란이 이를 격추시키면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승인했다가 공격 직전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미국 양측이 공개한 미 해군 정찰기 격추 장면입니다. 왼쪽은 이란, 오른쪽은 미국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격추된 지점을 이란은 자국 영공이라고, 미국은 그 바깥 34km 상공이라고 주장합니다. Iran made a big mistake. This drone was in international waters. Clearly, we have it all documented. It's documented scientifically. 이란은 영공 침범 증거가 있다며 유엔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쟁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با هیچ کشوری نداریم. اما برای جنگ کاملا آماده‌ایم.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여야 지도부를 불러 설명도 했습니다. 미국 항공기의 이란 영공 비행도 금지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보복 공격이 임박한 분위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발적인 사건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I find it hard to believe it was intentional. If you want to know the truth, I think that it could have been somebody who was loose and stupid that did it.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승인했다가 갑자기 취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혼선인지 의도된 작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값이 올 들어 하루 기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원유 시장은 미 이란 충돌이 가져올 파장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공격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든 보복에 나서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미국 우선주의자면서도 군사적 개입은 극도로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설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 칼럼니스트가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의 수사팀을 급파해 현지 경찰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유명 여행 칼럼니스트 주모 씨가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6일. 여행업체 대표이기도 한 주 씨는 지난 14일 새 상품을 개발하러 필리핀을 찾았다가 도착 첫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민들이 많이 사는 필리핀 마가티시의 5성급 호텔에 묵었는데 시 씨는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안티폴로시 인근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교민들은 주 씨가 납치된 뒤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고 지난 19일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수사팀은 현재 지문 채취와 호텔 CCTV, 통신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 국민의 해외 피살 사건 가운데 30%를 차지한다는 외교부 통계가 있을 만큼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곳입니다.
2017년에는 현지 경찰관이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 살해해 필리핀 정부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첫 피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교민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서 사실 조금 당황스러워요. 많이 당황스럽죠. 한편 우리 대사관은 현지에 도착한 유족들에게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전기료 부담을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전기요금 개편안이 첫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건 겁니다. 정부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지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간 TF가 확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7월과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겁니다. 1, 2단계 사용량 상한을 각각 300, 450kWh까지 늘리고 450kWh를 초과할 때 최고 단가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1,630만 가구가 월 10,000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전 이사회는 이 안을 전기요금 약관에 반영할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다수 이사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니까 이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또 해야죠. 문제는 전기료 할인으로 생기는 최대 3천억 원의 재정 부담입니다. 1분기 6천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어려움을 토로해왔습니다. 저희가 경영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양해될지 모르지만 추가적인 한전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한전 소액주주들도 새 요금제가 통과되면 한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해왔습니다. 한 번도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영진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영진 예산도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그러나 정부는 한전과 협의해 차질 없이 새 요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한전 이사회 의결이 늦어지면 지난해처럼 요금을 소급해 할인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전에 재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지만 액수와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에서도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낡은 수도관이 원인으로 추정될 뿐 오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1,300여 가구에 식수 사용 금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저수조에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붉은 빛을 띤 물질이 섞여 나와 마시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하러 왔는데 물 빠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겁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식수 사용 금지 권고를 받은 곳은 서울 물레동에서 1,300여 가구, 하루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인근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여전히 붉은 빛이 가시지 않아 주민들은 불안이 큽니다. 세탁물을 들고 이제 시댁이나 친정 가서 빨래도 좀 돌리고 아이도 씻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에서 생수와 물차를 동원해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물이 다 나눠 써야 되니까 그냥 감안하고 무식하게 받아가는데. 서울시는 일단 노후 수도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1973년 매설한 낡은 수도관에 쌓였던 퇴적물이 아파트 저수조로 흘러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래 쌓였던 이물질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딸려 유입됐는지 그 성분이 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하기로 한 것을 금년도에 당겨서 교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최대한 빨리 이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 단지에서도 녹물 섞인 수돗물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관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젊은 층의 뒤통수 뼈가 뿔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집중하느라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일찍부터 접해온 젊은 층들에게는 뒤통수 쪽 머리뼈가 뿔처럼 돌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한 대학 연구팀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젊은 층 3명 가운데 1명에게서 뒤통수 쪽 뼈가 마치 뿔처럼 자라나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외후두 융기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28살 청년의 머리 뒤쪽 뼈는 2.78cm입니다. 그런데 58살 중년은 2.45cm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의 뼈가 0.33cm 더 길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고개를 점점 숙이게 되고 머리 두개골의 하중이 척추에서부터 머리 뒤쪽의 힘줄로 전달되는데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 뼈가 자라난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이 뼈가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으로도 느낄 수 있다며 머리와 목 부근에 만성적인 통증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연구 대상자 개개인의 휴대전화 사용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개골 뒤쪽의 뼈 길이와의 상관관계를 결론 낼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KBS는 지난 3일절에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이른바 3.1운동 계보도를 최초 공개했고 4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에는 200여 명이 등장하는 임정 초기 사진을 단독 발굴해 그 의미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료를 처음 소개합니다. 해방을 맞은 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자금의 6할은 백산에게서 나왔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여기서 백산이란 1919년에 설립된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말하는데 백산 안희재 선생과 경주 최부잣집의 종손 최준 선생이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그동안 백산이 임시정부의 자금줄이란 사실이 입으로만 전해져 왔는데 이를 입증할 다량의 사료들이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처음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최부잣집의 고택. 창고에 있는 오래된 함에서 다량의 옛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한번 열어볼 기회가 있어 보니까 종이가 꽉꽉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집안으로서는 제일 보물 같은 거 좀 찾은 거죠. 문서가 닳고 해진 데다 흘림체가 많아 내용을 파악하긴 쉽지 않은 상태.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분석해보니 최부잣집의 독립운동 자금을 댔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 계약서로 백산무역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문서들인데 금액이 당시 35만 원, 현재 가치로 200억 원에 달합니다. 뒷부분에는 수십 쪽에 걸쳐 저당 잡힌 최부잣집 재산 내역이 나옵니다. 경주와 울산 지역의 논과 밭이 785필지로 22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최부잣집 재산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산무역 주식회사의 그 자금이 전부 독립운동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최부잣집은 자금을 임정에 직접 전달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에서 활동하던 일제 밀정이 보고한 문서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직후인 1919년 5월 작성됐습니다. 독립을 믿고 모여든 자가 1000명에 달한다며 최준의 남동생인 최완은 현금 2만 원을 갖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완 선생이 그 2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갔을 때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샅샅이 밀정들에 의해서 보고됐을 거라고 봅니다. 일제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 백산무역회사는 결국 파산했고 최부잣집의 재산도 모두 압류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것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재산 9,500석이 전부가 압류가 됩니다. 그럼 완전히 망한 거죠, 우리는. 살려야만 계속 돈을 보낼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100년 전 보여준 최부잣집의 희생정신, 정의로운 부자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문서들 가운데는 의미 깊은 사료가 또 있습니다. 한일 병탄이 있기 전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기 위해 거액의 빚을 대한제국에 떠안깁니다. 이를 알게 된 남녀노소 시민들이 빚의 구렁텅이에서 나라를 구하자며 성금을 모으게 되죠.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참가했던 5,000명의 명단과 성금액이 하나하나 적혀 있는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석 기자입니다.
주권이 상실되기 3년 전인 1907년 정민년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맨 앞장에 국채보상의연금이라는 제목이 있고 사람 이름이 한자로 쭉 나열됩니다. 어느 동네에서 누가 얼마를 냈는지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경주 산전리에 사는 이규호 2원, 박인상 80전, 최세일 40전, 최 부잣집이 주도했던 경주 지역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5,07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라 빚을 대신 갚자며 이들이 낸 의연금 총합은 3,250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국채보상운동의 전국 각 지역별 참여자 가운데 1차 명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5천을 넘는 1년 명부가 발견된 건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찾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천만 동포는 어느 땅에서 입고 먹을 것이며 누구의 집에서 살 것인가. 각 문중들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납부하라. 의연금을 모으는 취지와 세세한 규칙도 문서로 발견돼 당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주 양동에서 의연금을 낸 이석희 선생. 수소문 끝에 여전히 양동마을에 살고 있는 후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공동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후손으로서는 자랑스럽죠. 이번에 발굴된 자료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문서 등 수천 점으로 추가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법원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 발부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사상 5번째로 위원장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법원의 영장 발부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방금 전인 저녁 8시 30분쯤 김 위원장의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으로 김 위원장은 이곳 경찰서에 계속 남아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결정이라며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앞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순탄치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과 올해 3, 4월 국회 앞 시위에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4차례 폭력 행위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저들의 탄압에 구속되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바로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 차별철폐를 위한 그 절규의 투쟁으로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많은 언론들 와 계십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공모한 구체적 문건을 증거로 확보했고 도주의 우려 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면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김 위원장의 구속은 정부가 노동법을 개혁하고 저임금 또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다음 달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노동자 측과 정부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최근 과로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집배원들은 업무 도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등과 손목에 덕지덕지 반창고가 붙어 있고 한쪽 눈 주변이 심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집배원 맹명재 씨는 얼마 전 우편물을 배달하다 넘어져 얼굴뼈가 부러졌습니다. 올해 초에도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 어깨뼈에 6개월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넉 달 만에 서둘러 업무에 복귀했다가 이틀 만에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 어깨 부분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힘이 안 들어가고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뒷바퀴가 많이 흔들리는 바람에 결혼이 생기면 인력 보충이 안 되고 동료들이 배달 물량을 떠안기 때문에 맘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서둘러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빠짐으로써 그 2명이 맡아야 되는 그 일하는 양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 있으면서 저번에 그 다치면서도 그렇고 가장 미안하게 생각해요. 팀원들한테. 다른 집배원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쳐도 석고 붕대를 감은 채 배달을 끝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을 해서 차량을 끌고 제가 직접 깁스한 상태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실제로 집배원 한 명이 한 해 평균 4차례 정도 안전사고를 당하지만 병가를 내고 쉬는 사람은 30%도 안 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780여 건의 집배원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10년간 160여 명의 집배원이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등으로 숨졌습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차량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숨져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그런데 30년 만에 예비 신부의 친모가 나타났다. 그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친권이나 보험금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뒤로 보이시는 이 글인데요. 그 예비 신부의 사촌 언니다라고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가 한 살 때 이혼하고 떠났던 친모가 30년 만에 나타나서는 사망 보험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 친모의 친권을 박탈해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하나씩 따져보죠. 먼저 친권 박탈 가능한가요? 먼저 이 친권이란 개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부는 이미 성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모가 주장할 권리, 친권이 성년이 되는 순간 이미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친권은 해당 사항이 없고 사망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친모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친권과 상속권은 별개로 봐야 되는데요. 친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부모, 자녀 간 혈연관계 속에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모가 보험금을 탈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이 생전에 뭐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했는지가 관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법정 순위를 따르게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속 순위를 지금 나타낸 법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공동 순위가 되고요. 1번이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는 법적 배우자 그리고 자녀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2번 직계 존속, 부모로 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요. 그러니까 친모만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친모가 상속인이 되고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네. 청원 내용에 맞다면 30년 동안 딸을 한 번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을 받게 된 셈인데 법은 그렇다 치지만 심정적으로는 참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권과 관련한 이슈가 하나가 더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살인 피의자 고유정 이야기인데 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 측에서도 친권 박탈을 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이 고유정과 숨진 전 남편 사이에는 어린 아들이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권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은 미성년자고요. 친모도 사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모인 고유정에게 친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행법에는 이 자녀의 복리, 그러니까 행복이나 여러 권리들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이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법원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하고 제3자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것도 재판을 통해야 되는 건데 재판이 길어지면 그만큼 아이의 고통도 길어질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네, 팩트체크팀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이번 주말이 지나면 관객 수 9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행도 흥행이지만 관객들 사이에서 할 얘기가 많은 영화라는 평과 함께 활발한 토론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송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고 나온 관객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운이 많이 남았고요. 보고 나니까 되게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하고 싶어진
결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가 않아서 그 결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저기 모여 토론회를 열기도 합니다. 기호의 그 다짐에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스스로 나 기생충이 되려고 하고 있었어. 너무 충격적이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그래 빨리 돈 벌어서 저거 들어가야지. 각자의 경험과 기억이 더해지면서 영화는 더 풍성해집니다. 진짜로 대만 카스테라 했다가 망한 사장님들은 이 영화 보고 과연 웃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가난해도 저건 아니지 뭐 이런 류의 생각 불편함? 내가 이입을 연교한테 했다가 결국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 계급한테 그 다음 계급은 또 그 다른 계급한테 자기랑 뭔가 분리시킬 어떤 은밀한 뭔가를 찾아서 비가 많이 와서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그 수재민들은 나도 자주 저러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터넷상에도 영화의 의미를 풀어보려는 글과 영상들이 동감을 얻습니다.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각자 제2의 영화 감상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토론 내지는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좀 획일성에서 벗어나서 그 나의 의견이라는 걸 개진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영화 기생충이 관람 뒤 대화를 통해 예술을 누리는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